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는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결론에 논란이 거센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총장은 곧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안을 마칠 수 있을 거라며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지만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장 입장을 내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안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이 유력합니다. 전담수사팀 수사에 이어 검찰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수심위 판단까지 거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한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사팀과 수심위 의견이 일치하면서 별다른 진통을 겪지 않고 더욱 신속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 조사 논란과 총장 패싱 논란 등으로 검찰 조직 내부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곽상도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뇌물 혐의가 검토됐지만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가로 항공업과 전혀 무관한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 고위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달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연결고리도 들어 사위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등이 경제 공동체인 최서원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무 관련성, 경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법원에서 뇌물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퇴직금과 딸 장학금이 뇌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죄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팀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데다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방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가방이나 향수 등 선물은 청탁이 아닌 친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전달됐고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들면 판단이 엇갈리는 건데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과 경제 공동체 여부가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강성 지지층 일부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사저 앞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당내 통합 문제와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방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직후 계획됐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창당 7개월 만에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전국 운영위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명 변경 안건과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1급 체제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정당으로 신속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비명계 탈당파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창당한 새미래는 지난 1일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 이끌어낸 합의 가운데 핵심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무산됐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또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 하루 전 여당이 전격 취소한 겁니다.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게 반발의 이유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법안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 빚잔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대정부 질의 기간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민생 법안임을 부각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법이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마저 뒤엎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싸움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제시 없인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각 주체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해법 도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정부와 정치권.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주말 뒤 회동을 추진하며 연휴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 도출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회의론도 흘러나옵니다. 당장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한 건 아니라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점 논의를 시사한 애초 입장을 전면 철회한 건 아니지만 하루 새 의료계를 상대로 다소 강경한 기조를 부각한 셈입니다. 협의체 제안에 공식적 답을 내놓지 않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선긋기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여당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강경 기조보단 설득에 방점을 찍으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 실정 책임론은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재차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십시오.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까지 내걸진 않았지만 협상 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입니다. 여야 의정, 말 그대로 협의 주체만 내고신 상황에서 각기 다른 셈법 속 정부와 여야의 사전 협의체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료계가 입장을 내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이후에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대법원 특별 1부와 3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의료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대법원이라며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의료 사태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없어도 될 부담을 장 차관들이 앞서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지역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는 중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의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메시지만큼이나 관심을 끈 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아침 발언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에서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 아파도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사단체는 당장 어처구니가 없다, 책임질 수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들도 경증과 중증 판별이 어려워 여러 검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한밤 응급실 방문을 무색하게 만든 셈인데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뉴라이트와 같은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 인사를 한 건 아니란 설명으로
밀정 등 야권의 친일 주장과 선을 긋는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때부터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란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총리와 장관이 다른 답을 내놓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입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국내 인권 문제를 총괄할 인권위 수장에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들이 국정 동력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국민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라면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매일같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수백 개를 띄우기도 하는데 올해 들어 16차례에 달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발견된 조각남 포장지입니다. 생산지가 북한 지역인 강원도 원산시나 평양시로 적혀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풍선 100여 개가 발견됐는데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담겼습니다. 지난달 초순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지난 4일부터 매일같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유리하지 않아도 풍선을 띄우는 경향도 보이는데 최근 남측의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수차례 날린 것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살포된 대남 풍선은 16차례. 1차와 2차에 인분이나 퇴비를 담아 보내면서 오물풍선이라고 불렸는데 이후 종이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실어 보내면서 우리 군도 7월 하순부터 쓰레기 풍선으로 명칭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거의 분뇨 같은 걸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에서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들이 내용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 우리 군은 공중에서 요격하면 북한 쪽으로 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용물이 흩어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풍선이 떨어진 뒤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담아 보낼지 몰라서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어렵게 만드는 저강도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그들이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이 풍선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도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 자강도 지역에 있는 군수단지가 압록강 일대에서 내려진 폭우로 피해를 보고 가동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민간 위성 이미지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북한 자강도 전천읍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수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면서 기계 공장의 일부 건물, 교량과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해 전후 비교 위성 사진을 보면 교량 2개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곧게 뻗어있던 도로의 일부 구간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소리는 도로 유실에 따라 물자와 발사대 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신포 C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설비를 장착하는 의장 공사를 진행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 남조선소 모습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분석한 결과 잠수함이 광범위한 의장 공사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장 공사는 선각 공사로 완성된 선체 구조에 운항에 필요한 각종 기관과 기계, 전기 장비 등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김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로 된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 검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단열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4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류 판매장과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밖으로 솟구치고 회색빛 연기도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단열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15분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외부 공기 들어오게 해놨더니 갑자기 연기 들어와서 저도 당황스러웠고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충남도와 천안시는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아내린 건물 밖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옷더미에 물을 뿌리며 남아있을지도 모를 불씨를 잡아냅니다. 새벽 5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는 의류 판매장에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거세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낮 12시 2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3명이 대피했고 아침 7시쯤에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변압기 화재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500여 세대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인천 부계동에 있는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지름 70에서 80cm, 깊이 50c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땅꺼짐 근처에 있던 소화전이 함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주의를 통제하고 부평구청과 상수도 사업본부에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충북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폭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추가 공연에서는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음악 공연 도중 특수효과에 사용된 폭죽이 관객 속으로 쏟아집니다. 당시 공연장에는 관객 2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사고로 17명이 다쳤습니다. 공연 도중 특수효과로 쏘아 올린 폭죽 가운데 한 발에서 불량이 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터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사장에서 특수효과 설치 장소와 무대 시설 구조를 파악한 뒤 문제가 된 특수효과의 발사 좌대를 영화제 측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기기 결함 여부를 정밀 검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일단 특수효과에 사용된 폭죽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수효과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치의 설치 경위와 작동 방식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영화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부상한 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공연에서는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9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지난 6월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보통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모집 원서를 쓰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염혜영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전 과목에서 물시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 점수가 내려가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 최고점은 18점, 수학은 13점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영어 1등급 비중도 1.47%에서 이번엔 12%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이 시험에서 의도하는 게 신유형을 통해 참신성, 이걸 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출제의 유형과 경향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대비의 안정성,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의 난도가 낮아졌다는 점,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당장 수시 모집 원서를 써야 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려웠던 6월, 쉬웠던 9월 모의평가 가운데 어디다 무게를 더 실어야 할지가 고민인데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전략을 권합니다. 변별력 확보 때문에 실제 수능에선 9월 모의평가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본 이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능은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 수능엔 N수생도 역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로 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수시에서 눈치 싸움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은 이번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여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수시 지원 기회 6번 가운데 한두 곳은 소신 지원하되 나머지는 수능 최저 등급 등을 고려해 분산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고도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해 64세까지 연금을 내도록 한다는 건데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는 겁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도 맞물려 이미 요구가 커지는 상황.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이 정년 연장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금 수급 시점 조정하는 문제하고 납부 상한 연령 조정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특히 노인 노동시장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또 정년 연장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정년 연장 문제가 연금 개혁안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자국에 있는 독일 공장 폐쇄와 또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폭스바겐을 뒤쫓는 현대차에는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최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로 한때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던 폭스바겐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습에 밀린 여파입니다. Party in der Branche, von der deutsche Hersteller lange Zeit gut profitiert haben, ist zu Ende. Wir haben einen neuen Wettbewerb, insbesondere eben auch aus China.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이 휘청이자 국내에선 세계 3위 현대차가 그 틈을 타 2위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362만 대로 2위인 폭스바겐을 바짝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의 무서운 질주에 우리 업계도 긴장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중국발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 방송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부상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일의 일을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비아디도 올해 말에 들어온다 만다 얘기하잖아요.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적기 납품,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화, 생태계 다양성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폭스바겐의 아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목소리만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AI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돕는 온라인 키즈 카페, 모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입니다. 매서운 경기 한파에도 뜨거운 열기를 뽐내는 스타트업 기업 박람회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춤을 추고 친구들과 게임을 즐깁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키즈 카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랑 계속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어레인지해서 놀 수가 없더라고요. 로봇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스타트업 30여 곳이 모인 박람회장.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어 번역 서비스에 가장 맛있는 정도로만 고기를 구워주는 로봇, 모바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사진을 찍고 간단히 설명을 입력하면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해서 무거운 원판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기도 출시가 됐습니다. 모터를 이용한 건데 개인별 운동 기록을 세세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난청은 물론 인지장애와 치매까지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정상인 사람, 난청인 사람, 인지장애 있는 사람, 치매인 사람들이 각각 그 음성 바이오마커에서 보이는 표현되는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환자들을 선별해주고 있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투자 규모만 5조 3,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함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들 50명 정도가 만나서 실제로 현황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오히려 문제 파악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매서운 경기 한파 속에서 민관의 보호 아래 힘겹게 싹을 피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주에선 폭염과 함께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감귤 열매가 반으로 쪼개지는 열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피해가 큰데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감귤밭입니다. 나무에 껍질이 터진 채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눈에 띕니다. 감귤 껍질이 쪼개지거나 터져버리는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 데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열매의 생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농가는 걱정이 큽니다. 작년보다 한 20-30% 더 된 것 같아요. 7월 한 말쯤에 소나기가 자주 와가지고 갑자기 비 안 오다가 오니까 날씨는 덥고 해가지고 많이 터졌어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열과 현상은 폭염으로 열매가 메마르고 껍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수분 흡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하는데, 올해는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평년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제주 지역 노지감귤 열과율은 10.1%, 지난해보다 1.9%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열과율을 살펴보면 서부 지역이 18.1%로 가장 높았고 남부는 13.2%로 평균치인 10%를 웃도는 반면 북부 지역은 3.8%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열매가 많이 달리고 토양의 건조가 빠른 서부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커지는 기간인 이달 중순까지 열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기술원은 껍질을 강화하는 칼슘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토양 수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수 시설이 갖춘 가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주시고, 지금 열과가 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과를 따버리면 또 주위에 있는 열매들이 다시 열과가 되기 때문에 놔두었다가 한 50% 정도 열과가 되면 그때 이제 따버리면 좀 열과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갑작스러운 비까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귤까지 영향을 받으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감귤은 노랗게 익어야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에서 추석을 앞두고 초록색을 띠면서도 당도가 높고 식감도 부드러운 신품종 감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초록색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부가 방금 딴 감귤을 보니 껍질이 노랗지 않고 덜 익은 것처럼 초록색입니다. 이처럼 초록색을 띈다고 해서 그린향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품종 감귤입니다. 그린향은 다른 감귤과 달리 보시는 것처럼 초록빛을 띌 때 수확해야 맛도 달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그린향은 과육이 먼저 익은 뒤 껍질이 착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갓 딴 귤의 당도를 측정해 보니 그린향 유통 기준인 11브릭스를 훌쩍 넘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귤을 수확할 때까지 농부의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3주에 한 번 과관에 뿌려주는데 이로 인해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게 되고 대신 나무는 수세가 좋고 당도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귤은 농협으로 옮겨져 크기와 당도별로 분류됩니다. 농협도 달고 질 좋은 감귤만 골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그린향 감귤을 11브릭스 이상 되는 감귤만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먼저 출하하지만 당도가 낮은 기존 극조생 감귤을 그린향이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록색이어도 달콤함을 자랑하는 그린향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핵 확대 이론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대체로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핵전쟁이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급습해 지금은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국가의 침공을 받아 영토 점령에 직면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휴전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Продовжуємо наполягати на тому, що рішучість зараз зняття обмежень для України на 이제 핵무기 사용을 두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О ка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ообще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без разбора наносят удары по мирным людям,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러시아 핵 교리에는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핵 사용 원칙을 개정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У нас есть своя доктрина, в том числе доктри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ый, кстати, сейчас уточняется, и о которой американским деятелям очень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로 소형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괴멸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멸과 이에 대한 국제 여론 악화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핵무기 사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핵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이라는 가장 큰 우방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억제 요인을 무릅쓰고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푸틴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달 탑승자 62명이 모두 사망한 브라질 항공기 추락 원인으로 동체 결빙에 따른 양력 상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공군 항공사고 예방조사센터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실 내 대화 기록 내용 가운데 동체에 얼음이 많이 쌓인 흔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추락 전 얼음 감지 알림이 여러 차례 작동한 것과 제빙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비행기 외부에 두꺼운 얼음이 얼면 날개 주변에 형성되는 양력을 잃게 하면서 동체 자체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의 학교 기숙사 화재 사고 사망자가 애초 17명이었는데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작 음아우라 케냐 정부 대변인은 화재 현장에서 모두 19구의 시신이 수습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학생 중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139명은 행방이 확인됐지만 아직 17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생 20여 명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니에리 카운터의 힐사이드 엔다라샤 아카데미 기숙사가 불탔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답게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더 강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밤까지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이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7도, 대전이 22.9도, 대구는 2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